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심포지움, 한국의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 인천 심포지움에 대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의 사회를 맡은 맨 첫 시간에 제가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만 이 키노트 스피치와 이 사회를 같이 보는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한국역사연구회 배성만 위원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해서 그 자장을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폐를 끼치기 어려워서 저한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종합 토론의 방식들은 이 기존의 부별 발표에서 약정 토론, 논문 연구자의 발표와 약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 토론에 대한 발표자들의 답변이 전부 다 생략돼서 종합 토론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각 발표자들이 그 약정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한 3분 정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전체적으로는 70분입니다. 70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한 3분 정도로 약정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정 토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단상의 자리가 부족해서 이 토론자를 단상에 모시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플로어에 계시는 약정 토론자들께서 혹시 발표자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면은 한 10분 정도 약정 토론자들의 코멘트를 듣고 나머지 한 20분 남짓은 뭐 전체적인 우리 주제가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 인천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 지역의 어떤 교통물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큰 주제들을 발표자든 토론자든 아니면 프로에 계신 다른 분들 뭐 어떤 생각이라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교통물류라고 하는 그런 주제, 그리고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소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어떤 지역사 연구이면서 또 전체적인 통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통물류라고 하는 주제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소화해 갈 것인지, 이런 문제의식, 나가서는 이런 지역 연구가 경기 인천 지역, 오늘도 뭐 인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아주 구체적인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런 지역 연구와 우리 전체사, 우리 이 통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쪽과 어떤 관련을 맺어야 될 것인지, 우리 뭐 약정 토론 내에서도 몇 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하고 좀 연결시켜서 마지막 주제들을 잡아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토론을 들으면서 예전 같으면은 상당히 정성스럽고 상당히 뭐 공을 들인 논문을 딱 20분 만에 발표 끝내라. 그러면 많은 발표자들이 20분이지만 뭐 한 3, 40분 넘어가는 건 보통입니다. 그래서 뭐 이 종합 토론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종합 토론 시간 뭐 대충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하는 게 뭐 학례적인 심포지움 양식이었는데, 오늘은 뭐 너무나 시간을 잘 지켜서 너무 모범적인 그런 발표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어서 이 종합 토론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분, 다시 40분에 무조건 끝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고대 황해교섭 교류혁로와 경기만의 주제로 발표하신 임동민 선생님, 약정 토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동민입니다. 이 시간이 또 역시 많지 않으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 맡아주신 윤재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재현 선생님께서는 그가 무역사 연구 쪽으로도 물론 업적이 많으시고 또 최근에 항로 관련돼서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요.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일단 첫 번째는 교섭과 교류의 개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저도 개념적으로는 교류라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속에서 교섭이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았고, 활용도의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고대사 연구 지형 속에서 대체로 교섭은 이제 국가 간의 정치 외교 군사적인 문제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 구분법을 택했던 취지는 교섭 항로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화해서 그것의 특징을 문헌에 기반해서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안해 주신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보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앤닌의 입당 행기의 해석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이 저기 질문에서 나온 대로 요 시점쯤 해서 신라 정세와의 관련성도 분명한 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무왕이 즉위하고 소위 장보고의 정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839년 무렵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제가 이 두 가지 사료를 제시했던 이유는 인식의 문제의 차원에서 좀 접근했던 건데요. 839년 4월 달에 귀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견당사 일행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교섭 항로에 대해서 그런 측면을 좀 언급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횡단항로의 근거에 대한 부분들, 특히 고고자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개연성 수준에서 일단 언급을 했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만 답변 드리면, 우선 백색 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김포나 인천에서도 또 출토 사례들이 있고, 고고학계에서도 최근에 이 정인성 선생이 제기했던 산통과의 직접 교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인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측면은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류 항로라는 게 고고 자료에서 명확하게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지 전체를 교섭 항로 위주로 좀 가져갔다. 그래서 개연성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조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요거 설명을 드리면, 그 낙랑 대방교 주민의 이주와 관련해서 이게 횡단항로와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착목했던 거는 4세기 초에 낙랑 대방군이 소멸한 이후에도 이 평양이라든지 황해도 지역에서 기념명 전이라고 해서 전실묘에 이제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연호들이 다 동진과 후조의 연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착목해서 이 그룹이 이제 4세기 초에도 횡단항로를 통해서 중국 산동반도나 그 강남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신분고국 문제도 역시 제가 좀 피해갔던 부분인데 지적을 해주셨고, 시간이 또 많진 않으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추후에 보완하겠다. 단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 김포 지역이 아무래도 강하구와 연안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유력하지 않나,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문제는 요건 제가 서술을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건 조금 큰 틀이긴 한데요. 지금 오늘 발표하고 토론을 들어보니까 뒤에 2-3기나 3기를 아예 좀 많이 줄여서 제목이나 이 시간적 범위를 줄이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요. 그 두 번째, 신라 통일기 한 주의 물자 이동과 조언에 대해서 발표한 박선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각 군현에서 수치한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당시 어떤 기와 규격 같은 것이 있었는가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건물에 썼을까, 이런 문제 먼저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다 체크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규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근데 이제 전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편이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규격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 기와가 사용된 선가라고 하는 건물은 아까 본문에 있듯이 그런 어떤 창고 종류의 건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창고에도 이제 기와를 이제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무렵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병도 선생님 그 저서에서 그 사진으로 실려 있는 그 기와가 이제 암사리 점촌 부근에서 출토됐다라고 하는데, 그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립박물관의 그 탁본 그 사진 거기에 이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출토지가 동일하게 선리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당성에서 북한산 군에서 제작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기와, 그리고 주부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계양 쪽에서 그 부평이죠. 예, 제작한 기와 같은 것들이 출토되는 것들 역시 딱 제가 발표한 사례랑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군 사이에도 이와 같은 물자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소경에서 전에 이제 여기 선생님 논문이 그 소경을 특별히 어떤 수치와 관련해서 소경에서 집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환적을 해가지고 영남 지역으로 보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제 소경에서 그 자체 소비하는 게 더 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경에서 육로를 통해서 넘겼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환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부를 소비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기중품 같은 것들은 좀 부피가 적었을 테니까 그 완경 지배층들이 그 소백산맥 바깥 지역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역시 그와 같은 어떤 물류 체계를 활용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만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그러한 꼬리표 목간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당시 이제 상주라고 하는, 그때 이제 상주, 하주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상주에서 수취한 그러한 곡물들이 하만 성산산성,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성산산성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처럼 어떤 주치를 통해서 그 수집을 해가지고 가져간 것이냐, 아니면 각 군현, 당시 이제 군현에 해당하는 걸 행정촌이라고 했는데 행정촌에서 가져간 것이냐, 뭐 이제 약간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는 사실 주치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주치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정이라고 해서 군주의 주둔지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제 행사대 등이라는 게 이제 창녕비에 나오는데, 그래서 당시 이제 주치가 간문이었는데 간문에서 한번 모아서 이것을 한꺼번에 갖고 갔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시기적인 차이로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주의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 이러한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하신 고려 강도시기 경기만 일대 주요 포구와 물자 유통에 발표하신 문경호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그 뭐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토론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략 짧게 쓰셨는데도 정리해 보니까 6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강도 시기의 포구하고 신증 동국 여기승남에 나오는 포구가 일단 같을 수 있느냐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승천포, 하포, 제포 같은 포구들이 아마도 강화도 북쪽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에는 경기만 포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중이 아주 작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강도시기의 좋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가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태안 마도사무선에 관한 성격.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외국 선박이 만약에 왔다면 어디로 왔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것하고 그 세 번째 것은 사실 더 보완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화도하고 경기만에 있었던 포구는 사실상 좀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천포, 하포, 제포 같은 포구들이 강화도 북쪽에 있었나 동쪽에 있었나에 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구라고 하는 것, 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 아니면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가 돼도 일제시대가 돼도 강화도 북쪽에 들어서는 포구는 1개 내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관청리 쪽이 만약에 중심지라고 본다면은 그쪽이랑 안전하면서도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포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을 가능성보다는 서쪽 안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도식의 좋은 시스템에 관해서 처음에 제가 논문을 드릴 때는 정상적이라고 썼다가 그걸 지우고 나중에 이제 안정적으로 바꿨어요.
뭐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그 고려 초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이 됐다라는 것인데, 저도 그 시기에는 조창 중심으로 조은이 제대로 운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군현별로 조은을 옮기는 시스템이 이 시기에도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되지 않았나. 그러다 언제 무너졌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일본 원정 이후에, 그러니까 그 몽골이 일본 원정에 나갈 때 뱃사공들이랑 배들을 몽땅 데리고 나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콱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는 안 해도 웬만큼은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안마도 3호선 성격은 이건 좀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1호선, 2호선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좋은 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3호선 나오고 나서부터는 관심이 좀 적어졌습니다. 근데 관심이 적어진 게 아니라 마도 3호선에서 나온 목간에 쓰여진 글들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개인한테만 가는 물건이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삼번 별초라는 삼별초로 가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방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관으로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 관리한테 갔다면은 관청한테 간 물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격이 완전히 개인 것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일단 의심해 볼 만하고요. 일단 개인 배가 아니면 그러면은 누구 배인가? 저는 그건 국가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1호선,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점에서 볼 때 너무 조선시대하고 딱 맞춰갖고는 곡식이 실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잡다하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약간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만약에 외국 선박이 강화도로 왔다면 어디로 왔을까? 저는 뭐 역시 관청리하고 제일 가까운 갑곶진으로 오는 게 제일 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씩 그 맞은편에서 몽골군들이 시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갑곶진으로 오지 못했을 테죠, 그때는. 그때는 아마도 뭐 그 밑에 대청포도 있고 마롤포도 있습니다. 근데 마롤포보다는 대청포가 좀 더 가깝고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대청포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 질문을 받고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고려 강도 시기 건물 지출토 도자기의 사용과 조달 발표하신 한혜선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한혜선입니다. 먼저 목포에서부터 먼 길 와주신 신종국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진 부안산 고급 청자 이외에 그 강도에서 나온 일상용 자기의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강도의 여러 건물지의 경우 특수기종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한 청자들, 뭐 발과 접시 같은 것들도 굉장히 품질이 높은 좋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과 부안산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강진과 부안에서 당시에 이제 고급품 외에도 조질품도 상당히 많이 생산해서 같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조달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일부 강진 유형으로 묶이는 그런 지방 가마에서 생산한 청자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지방 가마가 어느 지역에 가마이냐는 그것까지는 지금 특정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당시 이제 지방 가마의 경우 상당수가 강진 유형을 생산해서 양식적으로 가마마다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이제 청자 가마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향후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청자 생산이라는 것이 사실 원료와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비교적 청자 수급이 그래도 강도에 원활하게 강진과 부안 뭐 기타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강화도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여기 한정훈, 문경호 선생님 다 계시지만 침몰손의 성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제가 이제 그 신종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들 중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제가 누락하거나 가볍게 넘어간 부분들을 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이제 답을 하자면 먼저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 도기 방고의 양상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 2호선 마도 1, 2호선 방고와 강화지역 출토 방고의 생산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태안선 그 12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태안선과 마도 1호선은 출발지가 전남이기 때문에 같이 실린 그 반구 그 신종 선생님께서는 완도선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시는데요. 이런 방고의 생산지를 지적하신 대로 해남 진산리로 좁혀볼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마도 2호선의 경우는 그 못 간 자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자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마도 2호선의 경우 못 간 자료에 따르면은 그 출발지가 그 전북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실려 있는 도기는 정말 그 신종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도 1호선과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적 특징과 양상만으로 현 단계에서 그냥 해남 진산지 산으로만 딱 확정해서 규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토론문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북 지역에서 반구 그런 식의 반구가 그 생산된 곳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목간 자료 또한 또 전북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이미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몰선 출수 목간의 화물 발송지와 도기 양상의 불일치, 2호선이나 3호선 두 개 다에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특히 마도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신종욱 선생님께서는 동남해안에서 출발해서 여수를 거쳐서 이제 강도로 간 것으로 보셨는데요. 저도 이러한 추정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표문에서도 제가 그 좀 어느 부분에 살짝 지나가긴 했지만 여수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일대 중 어느 지역일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그 마도 1, 2호선과 마도 3호선은 그 형태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도기호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시기적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마도 1, 2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반구호가 시기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고, 선생님께서 그 마도 3호선 유형으로 보신 동체 두께가 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유약이 입혀진 그런 도기 제작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도 3호선 유형의 그런 도기가 동남해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고려 후기 유적에서 간간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3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모종의 도기 제작 기술의 발전과 같은 문제하고도 좀 연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이런 식으로 답변.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 토론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이 좀 중심적인 그 질문, 그래서 우리 다른 발표자 토론자들이 공유할 만한, 다들 뭐 토론했기 때문에 같은 분야 연구자들이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생략해 주시고요. 답변을 좀 해서 전체 오늘 발표와 토론자들이 공유할 만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발표하신 연산군대 경기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중종 반정을 발표하신 김창회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소승규 선생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렇게 학계에서 활동하는 조선전기 경제사 연구자가 거의 없어서 제가 제 논문을 써도 논평을 들을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해주고, 사실 제가 이럴 줄은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되게 좀 가슴 아픈 논평들이 많아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모셔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일단 답변을 좀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승교 선생님께서 그간 해오신 연구 성과를 다 따라왔고, 그리고 대부분 연구 성과에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가 상승, 면포 가치 하락, 금표 설정, 농업 생산 차질이 중종 반정의 원인이냐, 이것은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이제 민심이 돌아섰다는 문제가, 이것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는 문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민심이 돌아섰다고 하는 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고변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조반정 마지막까지 이입안의 고변이라든지 이런 고변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연산군은 11년쯤 되면은 우의정이 어떤 강귀손이 반정 모의를 했는데도 그게 고변이 안 들어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끌탕이라고 말하는 거고, 가슴 아파하다가 죽죠. 들킬까봐. 그리고 송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관찰사였는데 이 주상이 무도한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 고변이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연산군에 대해서 더 이상 왕으로 기대하는 게 없구나라고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게 민심이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가 너무 정치 엘리트들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그 반정의 문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연산군 4년과 8년을 제외한 흉년으로 보기 어렵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이건 제가 서술상의 좀 오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그 중에서 8년이 가장 심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조금 8년, 9년, 그리고 그 여파가 이어진 9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바로 갑자사화가 연결되는데, 이 갑자사화 이후로 연산군이 이제 진짜로 폭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겹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폭정 효과가 에스컬레이트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서술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포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정포 17만 필, 사치품 사는 정포 17만 필 한 달 전에 사삼서 면포가 80만 필이란 기록이 납니다. 신구 면포 합쳐서 80만 필이란 기록이 나서 재고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당시 정포 17만 필은 재용감에 있는 정포님이 다 사용한 상태고, 사섬시에만 정포가 17만 필이 남아 있었고요. 이것도 분명히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분명히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 때부터는 사실 좀 재정이 확실하게 제가 볼 때 좀 남용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 연산군 때 재정 운영은 건전한 상황이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선생님 옛날 논문 다 읽어보고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상식보다 확실히 건전한데, 제가 볼 때 과연 그렇게까지 건전했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이 아까 5% 정도면 건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게 기준이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건전한 건지 적은 건지 많은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작년에 저희가 그 코로나 사태로 추경한 게 한 51조 정도 되는데, 그게 재정의 10% 정도 됩니다. 우리 하나가 55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당시 그게 슈퍼 추경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같이 재정 탄력성이 충분한, 그러니까 국채 발행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10% 정도면 굉장히 슈퍼 추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5%면은 조금 이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근대와 전근대니까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표 설치와 농업 생산 및 유통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정이 기대고 있다. 이거 되게 진짜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사료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 저는 분명히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채소가 없을 때마다 시장에서 그 조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채소 시장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곡물이 역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다, 이 시기에. 채소는 제가 좀 특수한 농산물을 얘기하려고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 6번째 발표, 영조대 강화도 운영과 위상의 변화를 발표하신 김우진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맡아주신 노영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본 논문의 차별성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저의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영조대는 숙종대에 비해서 뭔가 축성이나 이런 군사적인 지원이 굉장히 떨어지고, 실질적인 군량도 굉장히 감소하고, 물건도 적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수도를 이제 수비하는, 보완하는 그런 외곽의 중심지로서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때 당시 이제 황당선이 한강과 강화도를 이어주는 이런 주요 교통로, 좋은로를 이제 위협하고, 그다음에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영조가 언급하지는 않았
않았지만 강화도를 이어할 수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타진했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종진의 독진화도 뒤쪽으로 빼서 약간 시간적 흐름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저는 이제 토론문에서 적극 받아들여서 다시 이제 재설정을 할 때 1738년부터 1745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 당시의 통진이라든가 아니면 황해도의 방어 체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그 황조 유민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왕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영조의 존주론을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게 맞기도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 황조 유민의 후손이 강화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맞기도 하지만 또 그 부분이 강화도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 영조대의 그 사당을 세운 거는 이 이엄의 후손 이엄의 사당밖에 없었고 같이 황조 유민으로 항상 언급되었던 전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당이 있었던 지역이 보명동, 복명영당이라고 해서 명나라를 보호하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또 의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이제 강도 백성들이 이제 왕의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 강도 지역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모호한 단어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더 고민을 하면서 논문을 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발표 인천 개항 이후 경기지역 미국물류의 변화를 발표하신 김기성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굉장히 거친 글인데 이거를 잘 토론해 주신 유청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짧은 시기의 변화가 이거를 단독 시기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벌어지는 심리 시기에 맞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보편적 이런 큰 흐름 속에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짧다고는 하지만 어떤 개항기라는 어떤 시기적 특징이 있고,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상품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유통되는, 특히나 이제 수출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유통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수와 수출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섞여서 사용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용과 수출용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런 것은 현재도 와도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내수용 자동차와 수출용이 명백하게 구분돼서 운용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거는 확실히 시장, 즉 소비 시장의 어떤 수요 같은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양자를 나누어서 봤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일어난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산미증식 계획과 연결이 된다라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또 인식의 차이인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국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의 그 장악력 같은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본다면 이것을 쭉 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퍼지지 않았을까? 즉 수출을 위한 어떤 그런 재편들, 어떤 국제시장과의 분업 속에서 일어난 재편들이 왜 국내에서는 저항이 일어났을까를 보게 된다면, 저는 특히나 이제 산미증식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뭐 전공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조선이라는 위치가 당시에 어떤 인구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부족한 미국 잉어량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맞지 않은 옷이었고, 그것들이 식민지시기까지 가더라도 그것이 농산물 수출국으로 성공을 했을까, 조선이? 그거는 불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것이 결국에는 파탄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출을 위로한 그런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저는 관점에서 좀 파악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소비 성향 자체가 이거 가격 차이였다라고 저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쌀을 도정해서 가공을 할 때 보면은 조선에도 당연히 이제 공미라고 혹은 셈이라고 표현을 되는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모래와 물을 섞은 그런 쌀이 유통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 정도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일본으로 가게 되면 그걸로는 상품 가치가 없는 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품질별로 상품의 가치가 시장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상층 상품으로 가는 순간 이것은 국내에서는 소비될 수 없고 수출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저는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질문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유통망과 인천의 유통망이 크게 차이가 없고 어떤 그 기선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어떤 결절점으로 역할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 유통망과 근대적인 유통망 그를 어떻게 보면 기란 관계라기보다는 중층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전통적 유통망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선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어떤 만들어진 유통망들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래서 특히나 어떤 근대적인 어떠한 그 무역이랄까요, 그런 것들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대량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일상품의 대량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쌀이라는 일상품이 대량으로 운송될 수 있는 라인이 기존의 전통망 중에서 그 위에 겹쳐지는 거죠. 그 라인이 바로 제가 이 논문에 썼던 발표를 썼던 해안 지역과 인천 사이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존재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왔을 때 특히나 제물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작은 조그만 포구였고 이것이 별 중요하지 않다가 개항 이후에 갑자기 그 유통망 안으로 쿡 들어오게 된다는 측면에서 인천으로 쌀을 보낸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거의 수출용이 아니면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 운송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특히 기선을 통해서 만약 군산이나 이런 곳에서 보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대부분 수출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인천의 여러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쌀을 보내놓고 오사카의 가격이 내려가는 순간 쌀 수출이 중지가 되는데, 그 다시 오사카의 쌀 밑가가 올라가 수출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간을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은행업, 창고업 같은 것들이 인천에 가득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인천에 쌀을 보내면 수출을 해야 된다. 시기를 기다려서라도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면서 아까 잉여미들이 인천으로 몰리게 되고, 아까 그 김영선 발표하셨던 인천 미두 추인소가 거기에 만들어질 수 있던 것도 그런 잉여미들이 인천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쌀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움직임들 같은 것들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천이 어느 정도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은 당연히 이제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제 밝혀졌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미국이 어떤 미국일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이 인천과 서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천으로 수송될 혹은 서울로 갈 만한 정도의 높은 수준의 쌀이어야만 양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까 그 보통으로 이제 소비가 됐던 어떤 품질이 낮은 쌀 같은 경우는 인천으로 가져갔다가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쌀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산 부분인데요. 저는 굳이 생산 부분이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유통이나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변화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그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포장 그다음에 그 규격화 같은 것들이 되지 않으면 수출 과정에서 그걸 일일이 다시 검사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통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들을 일일이 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격화, 품질 보장, 용량 이런 것들의 어떤 신뢰가 쌓여야만, 이 보장이 되어야만 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돌아갈 때야만이 어떤 수출용 쌀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 해외로 어떤 국제적 분업 관계 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 이 정도로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지정된 시간 2배를 쓰셨는데 그렇게 뭐 말씀하실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8번째 발표, 총력전과 바다 전시체제기 인천항 연안의 변형을 발표하신 양재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오늘 다른 선생님들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도 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되게 기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김용진 선생님 오늘 토론문을 읽으면서 전공자가 아니어가지고 좀 주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셨지만 진짜 너무 좋은 토론문을 받을 수 있어서 네,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두 번째 표로 제시를 했던 항만 공사비 집행 및 예정 내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표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진짜 번거로운 작업인데 직접 해주셔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또 상대적인 지표로 만들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너무나도 동감하고 있고요. 네, 이 표를 그대로 다시 저는 재해석해가지고 조금 더 치밀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1941년부터 43년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 1941년부터 43년까지의 각 시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볼 수 있을지, 이거를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정말 원사료를 좀 더 찾아서 41년부터 43년까지의 연도별 집행액의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섬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도 늘 생각을 해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번 글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좀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질문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 지역사회에서의 지역 개발의 어떤 사익 추구를 그런 공적 기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를 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박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썼는가, 인천이 당연히 발전해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왜 했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시 저는 되게 분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현재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 너무 중요한 입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은 마땅히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갯벌 간척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간척 사업 주체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주체로 하는 사업과 또 인천시가 주체로 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뭔가 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배성만 선생님께서 또 매축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좀 알려주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또 알려주시면 많이 배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 수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 역시도 제가 좀 상식이 부족한데요. 예를 들면 두 가지 루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가 건축을 해서 기업에 되파는 방식일 경우에는 일종의 Y로, 그러니까 뇌물 같은 거를 좀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공사비를 뻥튀기 한 다음에 기업에 매각할 때 비싼 값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하나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천시가 작업한 뒤에 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총독부나 도에서 기체를 발행한 후에 기업에게는 매년 분할 상환을 하게 해주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천천히 돈을 갚을 수 있는 방식이어서 또 기업에게 혜택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이익 수렴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동력 충원, 그러니까 간척이나 아니면 항만 공사를 누가 하는지 이 노동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임송자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전시체제기 항만의 하역 노동에 대한 연구를 해주신 건 봤는데요. 역시 이 시기에 누가 항만 건설 노동이나 간척 노동에 충원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도 계속 좀 더 공부하겠다라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9번째 발표, 1920년대 미 구락부와 연시장에 대한 검토를 발표하신 김명수 선생님. 전 먼저 박경 선생님 너무 고맙고요. 여기 이
그 지적해주신 부분은 다 열심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저는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네. 그 인치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아마 플레이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투기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인천 부민도 있고, 그다음 인천 중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행위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 저희 사회에 되게 시끄러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의 논의를 보면, 이 진행되어가는 내용들을 좀 보면, 당시에 인치 또는 연시장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미두꾼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법령이 아직 규제 법령이 없어서, 또는 분명히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마땅한 법령이, 근거 법령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실물 경제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냥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인치의 합병이라든가 또는 부속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계사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일종의 전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 사회 맥락인데, 그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상화폐 지금 청년들이 여기에 열심히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좀 이 젊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맥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몰리는 다양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인치를 비롯한 연시장과 관련된 투기, 투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코멘트와 함께 같이 반영해서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 발표 체질보다는 종합 토론 체질 같아요. 이제 긴장 많이 풀리셨죠?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발표하신 인천항해 전쟁 피해와 전후복구 사업의 전개, 박강면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 시간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예, 3분. 예, 총 4가지인데요. 하나당 1분씩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 일단 곽경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글 말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 근데 왜 글에다 다 안 썼어, 이렇게 토론 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일단 1950년대 역사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한국전쟁, 그다음 산업화, 민주화로 이렇게 현대사를 보통 해석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이 50년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1950년대도,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보통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아니면 그 계획들을 수립했던 일군의 엘리트들 혹은 아니면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 계획들은 뭐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50년대부터 장기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는 계속 쭉 있었고 계획 수립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50년대도 단절된 시기가 아니라 좀 현대사에서 계속 연속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천항 개발의 핵심 주체는 누구이냐? 뭐 자본금과 권한으로 보면은 유엔군 사령부랑 뭐 ICA 원조 기구들 이런 쪽인데, 근데 그거를 제안하고 싶었던 어떤 사업의 제안이라든지 내용을 상세히 좀 알고 있는 건 한국 정부 측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다 이렇게 딱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요거와도 좀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 또 막연히 또 거기 가서 또 일했던 사람들은 노동자들이고 또 이랬기 때문에 이 질문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50년대 인천항 복구는 실패인지,
저는 실패다 아니다 이렇게 좀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흔히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때부터 우리가 수출 지향으로 바뀌어서야 그 이전에는 수입 대체 산업이었는데 요거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항상 이렇게 쭉 봤었는데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근래는 좀 이제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입 대체가 되고 나야지 수출 지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되는 물건이 남아야지 그렇게 가는데 이거를 그 수출 지향을 강조하다가 보니 그 수입 대체를 축소시키려고 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것들처럼 50년대도 실패다 성공이다 저는 임시복구와 재일선거 준공만 해도 항구로서의 기능 회복만 해도 일정 부분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좀 더 서술을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인천 판초자 공장이라든지 웅크라 사업을 통한 아니면 그 60년대 이제 초반에 가는 보세가공무역들 이쪽 인천 지역 통해 가지고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제가 써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좀 부족해서 이 글에는 담지 못했는데요. 추후 나중에 완고로 나올 때는 그 부분도 좀 담아가지고 제가 국도의 관문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에는 수도의 그 산업 배우로서의 역할도 인천의 역할도 좀 중요시하는 그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서술할 때도 그리고 좀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 요충지도 중요한데 솔직히 인천은 저 산업의 배우로서 수도 산업의 배우로서 역할이 더 중요했다. 저는 요 관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된 게 한 30분쯤 예정했는데 지금 벌써 50분. 남은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혹시 지금 그 발표자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약정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또 뭐 꼭 질문 아니더라도 코멘트 뭐 이런 식 좀 뭐 논문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코멘트할 수 있는 분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듣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하고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들 제가 이렇게 오늘 10개 발표를 쭉 분류해 보니까 지금 강화도 관련된 주제가 한 3편, 고려시대 2편, 조선시대 1편이고요. 인천에 대한 주제가 4편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만 관련해서 한 2편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발표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화도와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사실 경기 인천 전체적이지만은 구체적으로는 강화도, 인천 지역 이런 그 지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반사 연구와 어떻게 관련을 맺을 것이냐 이 문제 아까 마지막 박광명 교수님 선생님 이렇게 답변하면서도 1900 현대사의 어떤 시대 구분하고 인천의 어떤 그 전후복구 사업의 의미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지역사 연구와 전체 사역의 관련성들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좀 말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상 경기만 지금 사실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거의 발표가 안 돼서 좀 아쉬운데 해상교통과 관련해서는 이 정근대 사회에서는 이 해상 이 포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세력에 의한 어떤 지배를 전제로 하죠 보통은 그냥 뭐 방치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지배하는 부분들은 지금 고려시대 13조창제에서 국가 권력이 장악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포구들은 현지 제지 유력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다 장악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고려 말에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황폐화되는 경우들도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앙 권력이 그 포구를까지 장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배가 정박하는 시설, 그 포구가 설치됐다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아까 그 명문화에서 이게 선과 이게 그 뱃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물건을 보관한 창고뿐만 아니라 숙박업, 음료식업 같은 거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뭐 조선 후기 개념으로 주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해상 지배 세력과 중앙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는 지금 경기만의 포구들이 쭉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 뭐 포구 지명을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좀
밝혀야 될 것은 이 내륙 중앙 권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대부분 다 내륙에 있으니까 그들 세력과 이렇게 해상 세력 간의 어떤 역관계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 포구가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자료가 없지만은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좀 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지금 우리 교통물류 중심지라고 하는 이 경기 인천 이런 주제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플로어에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뭐 좋은 제 한종훈 선생 할 수 있으신가요? 플로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좀 준비하시라고 우리 노영구 선생한테서 이 강화도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국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좀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좀이 한정훈 선생님 네. 발표 끝난 다음에 예, 차장께서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건대에 좀 한정되는 부분이지만 저도 전체 10개 주제의 라인업을 보면서 너무 좀 해운이나 수운에만 국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교통 물류의 중심지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정건대도 그렇고 뭐 근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러니까 수륙 교통 체계라고 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해운이라든가 수운도 중요하지만 그런 유군의 문제가 좀 빠져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교통 물류라고 했을 때 교통로와 함께 사실 시설과 교통 운수 그러니까 수단에 대한 도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야 되는데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종사했던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 교통 물류의 중심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저는 좀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제목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교통 물류 중심지가 아닌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경기만이면 경기만, 아니면은 뭐 남한강이면 남한강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교통 물류 중심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천 경기가 좀 더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정말 교통 물류 중심지구나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조선시대 북방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이신 노영구 선생님.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국방 문제 전문가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사 문제 때문에 가장 바보된 사람인데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국대전 중에 이전을 제일 잘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무조건 역주할 때도 보면 너는 병전이야. 그래서 결국 모든 역주는 이제 병전만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전을 제일 잘하는데 이상하게 항상 저는 병전 잘하는 줄 알고 병전 밀어붙이는데 병전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이 지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 한성의 성립이라는 부분과 그에 따른 경기 지역의 변모라고 관점을 한번 우리가 가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동환 선생님께서 기초강연 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교통 물류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문 지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 이제 근데 또 하나는 인문지리 변모와 함께 인문지리적 공간을 이제 변형시키는 이제 이른바 개발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볼 때는 한성의 아마 지역의 도급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장 크고 그것이 따라 가지고 기존의 공간 체계가 변형을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 할 때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꼭 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강화도 문제인데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다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 세계 물류의 전체 물류 90%가 바다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실은. 그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바다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상실될 때 그 사회가 겪는 데미지가 의외로 크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문제도 그냥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설명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성이란 지금 서울이란 공간이 어차피 뭐 아직까지 앞으로 당분간 이제 뭐 우리 사회의 중심지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공간에 대한 외곽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경기만 이 문제도 좀 우리 좀 볼 필요가 경기만과 강화도 이 문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면 좀 더 그 설명 자체가 좀 뭐랄까 거대해진다고 그럴까요? 좀 폼나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교통 물류인데 유군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경기인데 아까 한정원 교수가 그렇게 지적했고 노영우 교수님은 경기인데 이 경자가 서울 경자인데 서울과 관련성들이 상당히 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런 아쉬움들을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인천 관련한 주제인데요. 인천의 어떤 지역사들은 뭐 도시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연구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 연구와 지금 오늘 한 4편의 연구가 발표됐는데 어떤 식의 관련을 갖는 건지 이게 기존의 어떤 인천 지역사 연구하고 지금 오늘 발표됐던 논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뭐 발표 토론자도 아니지만 인천문화재단에서 나오신 우리 정학수 선생님 혹시 이쪽 연구 좀 많이 섭렵이 안 돼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배성만 선생님 우리 바다에 대해서 우리 또 연구위원장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어느 쪽을 하여튼 지금 현재 한국역사연구회 연구위원회를 맡고 있는 배성만입니다. 인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시간을 빌려서 사실은 고동환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사실 기조발제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사회를 보셔서 계속 당황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통물류사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자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주십사 그런 의도로 사회가 아니고 좌장으로 제가 모셨던 것이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은 이 기획은 작년도 연구위원장이 해놓고 실무를 제가 하고 저는 이제 올해 또 기획을 해서 내년에 넘겨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뭐를 할까 어쨌든 하게 되면 뭐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인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인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얘기는 그냥 저는 어쨌든 운송수단인 배와 관련되는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은 물류교통의 발은 조금 들여놓은 상황에서 항상 궁금했던 게 인천은 근현대로 넘어오면 서울을 바라보지 않고 부산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 눈을 노려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봐서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그 인접 지역과의 경합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좀 뭔가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굳이 인천을 바라본다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정근대는 다른 또 선생님들 발표자 선생님들 인천 하신 분들이 좀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현대를 굳이 외람되지만 제가 큰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쪽 거래소 인천 취인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연구들이 우리
지금 전반적인 아까 지금 비트코인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 경제사에서 이쪽 연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인천 지역 연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산에도 있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최만식의 소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한국 경제사에서 좀 그 의미를 따진다면 그 말씀을 좀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건데 그 전에 지금 전체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문득 든 생각인데 저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가 1905년 1월에 대구역이 생기고 나서 그 옆에 지금 번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번개시장인데 이 번개시장의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 지역에서 대구로 물건을 팔러 오는 거죠. 그 기차 이제 철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기차를 타고 와서 대구역에 내려서 샥 팔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고 해서 잠깐 세워졌다고 해서 번개시장 뭐 이런 얘기. 근데 실제로 번개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장이 지금도 되게 크고 그 옆에 칠성시장도 있고요. 뭐 서문시장은 잘 아실 테니까 그 주변으로 큰 시장들이 농수산물 시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좀 아까 말씀하신 철도와 관련된 육로와 관련된 유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미르체인소뿐만이 아니고요. 당시 시장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경제사 쪽에서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연구도 하고 있는데 노지마의 가격 변동이 한국의 특히 인치라든가 군산이라든가 목포 그다음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미국 거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차지하는 정근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이 투기와 관련해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우리가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이 관계를 가지고 그거를 보기 시작을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나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의 투기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얻는 힌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가 사실 제도화된 측면으로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서로 없는데 이게 장기적인 투자는 보통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가 유망할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단기거든요. 지금 이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사람들의 욕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나 예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오늘날 주는 시사점 또는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선물 시장이죠. 여기서 말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미국이라고 하는 상품의 성격. 이게 전 세계 상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계 가격 변동, 세계 시장에서 미가 변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선물 시장 투자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 자본력의 크기, 정보력의 크기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연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속성.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미국 시장 자체가 이런 투기 선물 시장을 매개로 하든 뭐든 간에 세계 시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떤 고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바라다 보면 좀 색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거의 1분 남았는데요. 제가 약속했던 대로 40분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0편의 논문, 기조 발표까지 포함해서 11편의 논문이 아침 10시부터
지금 5시 40분까지 발표가 종합 토론까지 상당히 뭐 치열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수고해 주신 우리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국역사연구회 우리 회장님, 연구위원장님부터 많은 스태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 연구들이 좀 더 앞으로 좀 가다듬어져서 책으로 발간된다고 제가 계획을 들었는데, 책으로 나올 때는 오늘 토론 내용들 다 잘 반영을 해서 훌륭한 성과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한국의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 인천에 관한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